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계엄령이란 단어를 뉴스나 주변에서 자주 들어보셨죠? 저도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계엄령이 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주제를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계엄령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권력과 민중이 격렬히 충돌하는 역사 속 순간들이죠.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엄령의 시작부터 2025년 지금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큰 도전이에요. 중년의 나이에 이런 무거운 주제를 마주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이 긴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먼저, 계엄령이 뭔지부터 알아봤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국가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을 때 군대가 나와서 사회를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법 위에 군이 서는 거예요. 제가 한국 헌법을 뒤져보니 제77조의 계엄에 대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전쟁, 내란, 대규모 혼란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 쓰인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늘 정당했을까요? 저는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계엄령의 뿌리를 찾아보니 놀랍게도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로마 공화국 시절, 위기가 닥치면 독재관을 뽑아서 군사적으로 통제했어요. 이름은 달랐지만 본질은 계엄령과 비슷했죠. 제가 자료를 뒤지다 보니 기원전 4세기경 로마가 갈리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권력자는 위기를 명분으로 강한 통제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옛날 얘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패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로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중세 유럽으로 가봤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중세 왕들은 반란이나 내분이 일어나면 군대를 동원해서 질서를 잡았어요. 예를 들어 14세기 영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을 때 왕실이 군대를 보내 진압한 사례가 있죠. 근데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느낀 건 이게 단순히 질서 회복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들이 반대 세력을 억누르거나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이런 조치를 악용한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대목에서 저는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권력이 위기를 핑계로 시민을 통제하는 모습, 이게 계엄령의 본질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대에 들어서야 계엄령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프랑스 혁명 자료를 뒤지다 보니 1790년대에 혁명 정부가 반혁명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영국 내전 때도 비슷했어요. 1640년대 의회와 왕당파가 싸우면서 군사 통제가 빈번했죠. 이쯤 되니까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계엄령은 정말 시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일까? 아니면 권력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도구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 볼게요. 한국에서 계엄령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였습니다. 그때 여수 순천 반란이라는 사건이 터졌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라가 막 세워졌는데 좌우 갈등이 극심하고 경제는 엉망이고 반란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승만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죠. 제가 당시 신문 헤드라인을 뒤져보니 반란 진압과 질서 회복이란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계엄령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만 쓰였을까?
아니면 반대 세력을 누르고 권력을 굳히는 데도 활용됐을까? 제가 자료를 더 파보니까 당시 정부가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했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이건 계엄령의 양면이죠. 한편으론 질서를 잡는 도구지만 다른 한편으론 권력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네요. 이런 계엄령,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보실 건가요? 저는 이 첫 계엄을 보면서 한국 현대사의 복잡한 시작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1948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계엄이 찾아왔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이었죠. 여러분, 이건 정말 뜨거운 역사예요. 이승만 정부가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당시 사진과 기록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젊은 학생들이,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 자유와 정의를 외치며 시위했어요.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죠. 군대가 거리로 나왔고 긴장이 극에 달했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느낀 건 민중의 힘이 계엄령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저항이 너무 강렬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계엄령이 항상 권력의 뜻대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단결하면 그 어떤 통제도 뚫을 수 있죠. 제가 4.19 기록을 읽으면서 눈물이 살짝 났어요. 그때의 용기,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1961년 5.16 쿠데타가 터졌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파헤치면서 정말 드라마 같다고 느꼈어요. 박정희 소장이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진격했죠. 계엄령이 선포됐고 순식간에 권력이 바뀌었어요. 제가 당시 라디오 방송 기록을 찾아보니 혁명과 질서 회복이란 단어가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혁명이었을까? 아니면 쿠데타였을까? 계엄령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박정희는 계엄을 통해 권력을 잡았고 그 뒤로 긴 통치를 시작했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 계엄령이 단순히 위기를 막는 게 아니라 권력을 새로 세우는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계엄령,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5.16의 계엄이 한국을 뒤바꾼 뒤 시간이 흘러 1972년 유신체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두운 시기였어요. 제가 유신체제 자료를 뒤지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을 바꾸고 사실상 상시 계엄 상태를 만들었어요. 비상계엄, 위수령, 이런 단어들이 일상이 됐죠. 제가 당시 사람들의 증언을 읽어보니 자유가 억압되고 반대 목소리가 사라졌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시위하면 경찰과 군대가 나왔고 언론은 통제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은 계엄령이 이렇게 무섭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감시받는 삶을 산다고요. 저는 이 시기를 생각하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어요. 유신체제는 계엄령의 극단적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역사를 잊으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신의 그림자가 드리운 상태에서 1979년 10.26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됐죠. 제가 당시 뉴스를 찾아보니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 혼란 속에서 또 계엄령이 나왔어요. 12.12 사태로 전두환이 군대를 동원해 권력을 잡았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
계엄령이 권력 공백을 틈타 또다시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계엄령이 단순히 위기 대응이 아니라는 게 보이시죠? 저는 이 연쇄를 보면서 계엄이 권력 싸움의 도구로 쓰일 때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역사,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거운 이야기예요. 제가 이 역사를 파헤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어요. 근데 계엄군이 투입됐죠. 제가 당시 사진과 증언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고 도시 전체가 고통 속에 잠겼어요. 여러분, 이건 계엄령의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느낀 건 계엄이 때로는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은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5.18 기록을 읽으면서 이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죠? 저는 이 비극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믿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5.18의 아픔이 남아있던 1987년 6월 항쟁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희망의 순간이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계엄령을 막기 위해 싸웠죠. 대학생, 노동자, 평범한 시민들까지 모두가 하나가 됐어요. 제가 당시 영상을 찾아보니 사람들의 함성과 깃발이 거리를 가득 채웠더라고요. 결국 계엄은 선포되지 않았고 민주주의가 한 발짝 나아갔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 계엄령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결하면 어떤 통제도 뚫을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6월 항쟁을 보면서 민중의 힘이 역사를 바꾼다고 확신했어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가볼게요. 제가 터키를 들여다봤습니다. 1980년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군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라를 장악했죠. 제가 자료를 뒤지다 보니 이건 한국의 유신체제나 12.12와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군대가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반대 세력을 탄압했어요. 제가 터키 사람들의 증언을 읽으면서 그들의 고통이 생생히 느껴졌어요. 여러분, 계엄령은 국경을 초월해서 비슷한 상처를 남기더라고요. 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2006년, 2014년 태국 쿠데타를 조사해봤는데 군부가 계엄령을 반복했어요. 민주주의가 뒷걸음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묻혔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 계엄령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쉽게 흔들 수 있는지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글로벌 사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다시 생각했어요. 미국도 빼놓을 수 없죠. 제가 9.11 테러 이유를 살펴봤어요. 미국은 계엄령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비상조치가 계엄의 경계선까지 갔어요. 애국법, 감시 강화, 군사작전.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자유와 안보 사이의 갈등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세계 최강국 미국마저 위기 앞에서 이런 선택을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계엄령의 그림자가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다고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미국 사례를 보면서 한국의 계엄 역사와 연결되는 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계엄령을 다른 각도로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경제와의 연결고리요. 여러분, 계엄령이 단순히 군대와 정치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박정희, 전두환 시절을 살펴보니 계엄 아래 경제 정책이 강하게 밀어붙여지더라고요. 1960에서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계엄의 보호 아래 추진됐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놀란 건 이게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계엄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고 경제를 통제했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경제와 권력이 이렇게 얽힐 때 계엄령이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언론도 살펴봤어요. 여러분, 계엄령 아래 언론은 어땠을까요? 제가 유신체제와 5.18대를 조사해보니 언론이 완전히 침묵했더라고요. 기자는 글을 쓰지 못했고 신문은 검열당했어요. 제가 당시 기사 몇 개를 찾아보니 정부의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섭지 않으신가요? 저는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면 진실도 사라진다고 믿어요. 2025년 지금 제가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때의 통제가 지금도 미묘하게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언론 정말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질문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군대의 역할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계엄령에서 군대는 어떤 위치일까요? 제가 한국 역사를 보면서 군대가 정치에 너무 깊이 개입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5.16, 12.12, 5.18. 군대는 계엄의 중심에 있었죠. 제가 군사 문화를 조사해보니 한국의 군대는 역사적으로 권력과 가까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닐까요? 저는 군대가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지 권력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군대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됐어요. 계엄령의 심리적 측면도 파헤쳐 봤습니다. 여러분, 계엄령이 사람들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된 건 계엄은 공포를 심는 도구라는 거예요. 유신 시절, 사람들이 감시당한다고 느꼈어요. 5.18때, 광주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죠. 제가 심리학 자료를 찾아보니 공포는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섭지 않으신가요? 저는 계엄령이 단순히 법적 조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는 무기일 수 있다고 느꼈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통제가 지금도 가능할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제 2025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계엄령 논란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2024년부터 이 논란을 추적해봤어요. 갑자기 이 단어가 뉴스와 SNS를 타고 퍼지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뒤지면서 정치적 갈등, 시위, 법안 논쟁 같은 배경이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했던 건 왜 하필 지금일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논란을 띄우고 싶어 하는 걸까? 제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 외부 요인,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을까? 제가 자료를 더 파보니 이 논란 뒤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계엄령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를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검찰과 정부의 충돌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정치 상황 좀 복잡하시죠? 제가 뉴스를 보면서 검찰과 정부가 계엄 논란 속에서 서로 긴장 관계에 있는 걸 알았어요. 제가 과거를 돌아보니 권력기관 간의 갈등은 계엄 같은 상황에서 더 두드러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충돌할 때
계엄 같은 극단적 조치가 더 쉽게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의 정치, 어디로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겠다고 느꼈어요.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젊은이들은 계엄령 논란을 어떻게 볼까요? 제가 SNS와 인터뷰 자료를 뒤지다 보니 청년들이 이 논란에 대해 분노와 불안을 느끼더라고요. 경제적 불평등, 정치 불신, 이런 것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의 글을 읽으면서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 논란을 더 뜨겁게 만드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젊은 세대의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계엄령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논란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닐 거예요. 제가 역사에서 배운 건 계엄령은 늘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4.19, 5.18, 6월 항쟁, 모두 계엄과 연결된 순간들이었죠. 제가 2025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논란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란 게 뭘까요? 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스템이라고 믿어요. 근데 계엄령 같은 조치가 나오면 그게 흔들릴 수 있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 얼마나 단단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법적 측면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계엄령 관련 법, 허점이 많다는 거 아시나요? 제가 헌법과 법률 조항을 뒤지다 보니 계엄 선포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비상사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과거 사례를 보면서 이 모호함이 권력 악용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위험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법이 더 명확해야 계엄의 오용을 막을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음모론도 빠뜨릴 수 없죠. 여러분, 계엄령 논란 주변엔 항상 음모론이 떠돌아요. 제가 SNS와 기사를 뒤지다 보니 외세 개입, 정치 공작 같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음모론을 다 믿진 않아요. 제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사실과 허구를 가려봤어요. 예를 들어, 외세 개입설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음모론이 왜 생길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진실을 모를 때 이런 이야기가 퍼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음모론들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는 진실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시민의 힘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계엄령을 막아낸 건 결국 시민들이었어요. 4.19, 6월 항쟁, 그때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죠. 제가 2025년 시민운동을 보면서 그 힘이 아직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단결하면 어떤 계엄령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얼마나 단결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시민의 힘을 보면서 희망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이 논란, 어떻게 끝날까요? 제가 전망해봤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계엄령은 늘 갈림길이었어요. 민주주의가 후퇴하거나 아니면 더 강해지거나. 제가 2025년을 보면서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저는 희망을 선택하고 싶어요. 우리가 깨어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생각했어요. 이 긴 여정을 돌아보니 제가 계엄령에서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계엄령은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에요. 권력의 본질, 민중의 저항,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이 얽힌 역사죠.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진실을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계엄의 그림자는 언제든 드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면 그걸 막을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실, 같이 찾아가실 건가요?